자,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그 저번 시간에 대선 직전에 이제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서 막 공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영화 공작 했었는데 그 이번에는 북한에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김일성 독재가 지금 쭉 이어져서 김씨 정권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우리나라 남한처럼 북한에서도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비판하고 이러이런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존재했었단 말이죠. 아, 진짜요?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김일성 너무 독재 심한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네. 좀 어떻게 해볼까? 안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뭐 선한 쿠데타라고 하면 또 조금 이상하지만 그 측근들이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었던 예고된 쿠데타라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1950년 이때쯤인가요?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1956년의 이야기예요. 아, 1956년. 네. 예.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해방이 1945년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중국 상황을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우세했고 이제 그래서 공산당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내전처럼 이렇게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지만 중국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혹시 그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야 중국이 완전 공산당의 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국민당이 우세했어요. 네, 네. 맞아요. 국민당이 이기고 있었고 맞아요. 당연히 장제스가 중국을 지배할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제 너무 몰려가지고 수세에 몰려서 도망을 갔는데 무려 9,600km를 도보와 우마만으로 도망갔어요. 예. 그것도 10만 명이. 예. 10만 명이 도망을 갔어요. 네. 9,600km면은 굉장한 거리거든요. 그렇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450km거든요. 네. 그거를 그 20번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걷기만 해서 그다음 우마차 말만 이용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에요. 근데 도착했어요. 그래서 네. 도망간 그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중국의 이제 공산당의 수도라고 하는 연안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10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 몇 명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예, 절반은 당연히 안 남았고요. 다 죽거나 뭐 아사하거나 공격받고 뭐 5%만이.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건 인정이에요. 그 마오쩌둥이랑 그때 운동을 했던 6,000명, 그러니까 약 6,000명만이 10만 명 중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중에서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같이 중국과 항일운동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자고 했던 그래서 연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점을 잡고 끝까지 해방 직전까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을 연안파라고 불러요. 네, 우리는 이제 남한은 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뭐 민주당, 뭐 진보당, 국민의힘당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북한은 오로지 공산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정말 여러 군데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파벌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연안파, 연안에서 중국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 연안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일성에게 대들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956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네.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정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독립운동을 너무 가열차게 열심히 여러 군데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파가 난무했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의 연안파 그리고 중국 말고 또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소련파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만주 빨치산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만주에서 빨치산으로 유격대를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만주파라고 그냥 부르고요. 김일성이 소속된 그다음에 갑산파라고 있었어요.
갑산파는 네. 우리나라 이제 이 그 북부 그러니까 이 함경도 쪽에 그 갑상군 출신이 많다고 해서 갑산파라고 불렸고 만주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항일 운동을 했던 그래서 김일성과 가까웠고 김일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숙청을 당할 때 이들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숙청을 당합니다. 갑산파가. 예, 갑산파가 그나마 김일성과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또 셌던 네. 김일성에게 대항할 만큼 셌던 파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남한에 서독립운동을 한 공산주의자들을 네. 바로 남로당파라고 부르거든요. 남로당. 예, 그러니까 남한 노동당을 줄여서 그렇겠네요. 그냥 남로당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또 국내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북노당이라고 또 있었어요. 북조선 노동당.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해방 후에 남로당이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북한에서는 아니 북노당이 지금 소련도 여기 와 있고 우리가 대세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련 군정이 야 공산당은 하나야. 두 개 안 돼. 너희 합쳐. 이래서 이제 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이름이 합쳐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김일성, 김씨 일가가 하고 있는 조선 노동당 하나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정말 정파들이 처음에는 김일성이 그렇게 될지 모르고 네. 난립을 하면서 싸우는 분위기였다는 거. 좋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를 알고 넘어가면 네. 뒤에 얘기를 더 이해하기 쉽겠죠. 저는 처음부터 김일성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김일성이 그때 3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날고 긴다 하는 나이 많은 연륜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보는 아니었을 테니까 독립운동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렇게 초짜 뭐 정치 초짜에다가 사실 그리고 빨치산이라는 게 네. 이제 저기 또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네, 알겠지만 전술에 능한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전술이잖아요. 맞아요. 게릴라전이죠. 네, 그것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멀리 보고 어떤 전쟁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래요. 예. 자, 그럼 6.25를 거치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좀 작가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좀 아까 방금 말한 것과 이어져서 가보자면은 그 소련의 스탈린이 네. 그때만 해도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울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1인자로 너 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누구랑 다퉜냐면은 제가 아까 남로당 이야기했잖아요. 했죠. 남로당의 이제 우두머리가 박헌영이라고 있었어요. 네. 박헌영이 남한에서 우두머리였고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예. 근데 이제 스탈린이 둘이를 처음에 불러요. 이제 해방 전후 해가지고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지도자를. 근데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 무식하고 하지만 화통한 면이 있고 공개석상에서 뭔가 이렇게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이런 게 있고 좀 그런 날것의 기질이 있었고 네. 그리고 박헌영은 나이가 많아요. 40대 후반이었나 그때? 그런데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요. 그냥 읽으면 다 외우고 굉장히 엘리트주의자 그리고 좀 고지식하다. 네. 그래서 둘 중에 골라야 했는데 이 스탈린도 그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레닌이 죽기 전에 스탈린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 진짜? 라고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쟤는 좀 약간 위험한 애다. 안 돼, 쟤는. 근데 뭐 죽고 나서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거죠, 스탈린이. 네네. 근데 스탈린도 처음에 집권 과정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지 않고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자신의 이제 정적이 트로츠키라고 있었는데 트로츠키가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네. 근데 트로츠키를 이제 망명 보내고 결국에 죽이고 자신이 이제 지도자로 1인자가 됐는데 역시나 이제 북한에서도 이 스탈린이 뽑을 때 지식인인 박헌영이 자기가 싫어했던 트로츠키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날것의 약간 단순 무식하고 배포 있는 김일성이 나랑 비슷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낙점이 돼서 뽑히거든요. 네. 그래서 박헌영은 2인자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수상인데
박헌영은 부수상이라 해가지고 항상 이제 곁다리로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김일성 있고 항상 이렇게 껴다녀요. 박헌영이. 그러니까 아마 좀 열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승만이 남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라는 정읍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공산당이 이 남로당이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는 남한에서 활동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네. 한국 전쟁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게 불법화가 된 거죠. 이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됐으니까. 네. 그래서 미군정에서 박헌영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박헌영이 나 북한으로 가야겠다. 사실 나의 토대는 남한이지만 북한은 김일성이고 짜증 나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잡혀 있느니. 그래서 참 이 사람도 배포 담이 큰 게 어떻게 이동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북한으로 가려면은 몰래 가야 되잖아요. 네. 들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설마 뭐 걸어갔어요? 뭐 배로 갔어요? 운구차에다가 운구차? 자신이 시체인 것처럼 관짝에 몸을 넣고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검사 안 하잖아요. 일일이 주건지 검사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까지 간 거죠. 와.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죽는 운명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걸 알고 갔겠냐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기미도 안 보이고 뭐 졌다가 안 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군이 이제 또 인천 상륙작전에서 도와주면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처음에는 박헌영이랑 이렇게 재떨이를 던질 정도로 둘이가 비슷한 이 위치에서 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이 잘 안 되니까 네. 야, 네 탓이야.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야, 네 탓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때만 해도 급이 그래도 비슷했던. 그렇네요. 2인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휴전이 되면서 이 김일성이 나의 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한국 전쟁 패배의 책임을 다 너희들에게 뒤집어 씌우자라고 해서 이 박헌영을 뭐라고 해서 뒤집어 씌우냐면은 너는 사실 미국의 간첩이었다. 라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개 이런 당 대회 이런 데에서 네. 너는 알고 보니 미제의 간첩으로 한국 전쟁 때 우리를 패배하게 하려고 여기 온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이유를 붙여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남로동파의 우두머리는 일단 제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소련파의 허가이라고 우두머리예요. 허가이. 우리가 또 이제 구미 하면은 박정희가 막 태어난 곳이라서 되게 그쪽 그 기운이 세지만 실은 허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왕산 허위라고 대한제국 때 일제강점기 때 의병장으로 사형을 최초로 당했던 사형 1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로운 인물인데 이렇게 사형을 당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살아야 했는데 그 손자가 허가이예요. 네. 그 왕산 허위의 손자가 허가인데 소련파의 우두머리였는데 그 사람 역시 이제 이 김일성이 이제 없애야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소련의 눈치가 보여서 사형은 못하고 암살을 당한데 이제 김일성이 자살한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허가의 가족들이 아니다, 암살이다, 증거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연안파 중국과 함께 활동을 했던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서 이제 무정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중국 공산당에서 장군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잘 싸우고 전술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일성한테 한국 전쟁 당시에 너 왜 이렇게 전술을 못 쓰냐, 빨치산이 그렇지, 막 이런 말도 해가면서 내 전술대로 해라 했는데 결국에는 일단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무정 장군 네가 못해서 그런 거다, 사형. 이렇게 다 죽이네요. 각 파의 우두머리를 일단 다 제거합니다. 물론 조그만한 사람들도 다 남아 있긴 했지만 일단 우두머리를 제거. 그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이상조라는 인물인데 부산 동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쯤에 중국에 넘어가서 김구 밑에도 잠깐 있었고,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결별을 해서 중국 공산당 측에서 이제 항일 운동을 하면서 해방 이후에는 그 이제 소련 대사로 이제 가족과 함께 소련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일성이 다 숙청하고 다 죽이는데 이 사람만은 못 죽여요. 왜냐면은 소련에서 가지 않으니까, 북한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이상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또 소련의 분위기를 알아야 하는데 스탈린이 죽어요. 스탈린이 한국 전쟁 때 죽어가지고 휴전이 된 것도 있고 스탈린이 죽고 그다음에 흐르쇼프가 집권을 한단 말이죠. 근데 흐르쇼프가 유연한 사람이에요. 스탈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예전에 너무 스탈린을 개인 숭배를 했다. 우상 숭배 심했다. 솔직히 좀 스탈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러면서 흐르쇼프 집권자가 전 대통령 깐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개인 숭배 심했어.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소련에 있는 대사 이상조가 그걸 보고는 이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김일성으로 집어넣어도 똑같은데? 라고 느낀 거예요. 북한의 독재 지금 너무 심한데? 김일성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해도 잡혀가냐면은 김일성 초상화 있잖아요. 네. 김일성 초상화로 좀 뭐 책을 포장했어요.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만 해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낙서를 했다.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한 개도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김일성이 주도해서 다 했다는 식으로 이런 왜곡까지.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상조가 조심스럽게 소련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김일성이 좀 심하게 스탈린처럼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상조가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삼권 분립이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북한도 군은 누가 하고 정부는 누가 하고 당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게 될 것처럼 되지만 어떠한 국제적인 위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고 김일성의 독재가 공고하게 되어버리죠. 그렇군요. 자, 그럼 8월 종파 사건 내막을 함께 좀 들여다보죠. 먼저 종파라는 표현이 생소한데 찾아보니까 파벌과 비슷한 뜻이더라고요. 김일성에 맞서서 반기를 들었던 반대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는 북한에서 그렇게 지어서 그런 거고 네. 실제로 이들은 종파 분자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니들이 다른 파라서 나를 몰아붙이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만든 거고 전원회의 때 일어난 사건이라서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어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당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북한에서 그런 거를 했는데 원래는 이 사전에 원고 검열을 해요. 북한에서. 그래서 비판 이런 거 수정 다 삭제. 말 못해요. 발언권 안 주고 마이크 안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윤공흠이라는 연안파예요. 역시나 중국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인물인데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저 발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뭐야 윤공흠? 뭐야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김일성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공식 석상에서. 네, 네. 공식 석상에서. 네. 뭐라고 하냐면은 개인 숭배가 만연한 결과 당과 국가의 권력이 한 사람의 수중에 장악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집단 지도 체제가 훼손되고 법 질서가 유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고성이 오가고 막 험악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김일성한테 아첨아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일어난 와중에 네. 최창익이라는 또 같은 연안파예요. 네.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최창익이라는 사람이 아니 당원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네. 더욱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자 그러면은 이거 회의를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자 우리 다수결로 정합시다. 라고 해서 손을 들게 해요. 근데 연안파 비롯한 고작 7명만이 계속 회의를 하겠다라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 김일성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일단 휴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모여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연안파 윤공흠, 서희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집에 가요. 근데 집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미 관용차는 이용이 정지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집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전화선이 끊어져 있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네. 집에 갔더니 네,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죽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눈치 빠르고 행동이 빨랐던 몇 명은 도망을 가요. 몇 명은 뭐 난 당당하다 이건지 뭐 그냥 될 대로 돼 뭐 이건지 모르겠지만 안 갔지만 몇 명은 도망을 갔는데 윤공흠, 서희를 비롯해서 어떻게 네. 갔냐면 차도 이용을 못해서 차를 빌려서 일단 압록강까지 차 타고 가요. 압록강이 좀 그 수심이 낮아요.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헤엄쳐서 중국에 가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수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발이 묶여가지고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부를 그 근처에서 고기잡이 하는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이러면서 어부한테 이제 거짓말한 거죠. 여유 있는 척하면서 좀 뱃놀이 좀 하고 싶은데 잠깐만 배를 빌려주면은 돈은 후하게 쳐주겠다. 근데 양복을 입은 멀끔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그럼 배 잠깐 빌려드립니다. 이게 배를 타고 미친 듯이 노를 저어서 이제 좀 수심이 낮은 어떤 작은 섬까지 가요. 거기서부터 배를 버리고 미친 듯이 이제 수영해요. 빠져들어서 수영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거죠. 그런데 네. 이 중국에서는 이제 이 저우원라이, 뭐 펑도하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서 동지에 전우회가 있어요.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북한에. 네. 평생 못 봤어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했을 고초가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게 형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그 펑더화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한국 전쟁 때 총사령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닌데 다른 나라 가서 싸우다가 죽는 거 싫잖아요. 싫지. 그러니까 중국도 국공내전으로 피폐해져 있던 상태인데 한국 전쟁 또 스탈린이 참전하래.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다들 누가 갈래요 했을 때 마오쩌둥이 물었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근데 펑더화이가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나쁜 우리를 쳐들어온 적이지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의롭고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지켜줬고 그리고 펑더화이가 실제로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 때 제일 먼저 숙청당했고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뭐 윤공흠, 뭐 최창익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소련과 중국이 바람막이가 되어준 겁니다. 근데 김일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눈에 가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달 9월 달에 또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이때 소련군의 미코양과 중국의 펑더하이가 이 당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근데 이때 어떠한 또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 비판을 제기를 해요. 김일성에게 너무 개인 숭배가 심한 것 같고 저거 얘기를 하니까 김일성이 굉장한 카리스마로 그러니까 입틀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입을 막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의 입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잘못 경솔하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발언은 거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련의 미코양과 중국의 펑더하이가 그걸 들으면서 와 이거는 우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닌데 이미 얘 당 장악력이 넘어섰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독립운동했던 그런 동지들 연안파 등등 소련파 함부로 건들지 마라 라고 경고를 김일성에게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거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청은 안 시키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하방시킨다고 하죠. 저 외딴직에 이상한 단순 업무 시키는 그런 걸로 다 보내버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다가 김일성에게 유리한 국면이 또 열리게 되는데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친 덕분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폴란드와 헝가리 사태인데 이제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흐루쇼프가 스탈린 비판해도 돼. 너무 그러는 것 좀 별로야. 독재 안 돼. 이렇게 풀어줬어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럼 우리도 자유수호할래. 그럼 스탈린 체제 싫으니까 나 그냥 탈소련화 할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공산주의로 묶어놨던 그것도 탈퇴할래. 나 그냥 거기서 탈소련화 할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소련 후르쇼프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풀어줬나?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이런 군사적인 충돌까지 거의 가기 직전까지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도자가 이 폴란드의 지도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탈소련화는 안 할게요. 그래서 군사적인 충돌을 막고 이렇게 그냥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부다페스트가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심지어는 그 수상으로 올랐던 임레나지라는 사람이 비밀 재판에 회부되어서 처형까지 당하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남의 나라에 개입한다지만 그런 지도자까지 죽이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싫어, 공산당 싫어 이러고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우리의 힘이 약해진다. 그럼 미국과 맞짱을 뜨기가 힘들다. 우리의 세를 불려놔야 된다. 그렇지. 이래서 군사적인 충돌. 그래서 몇천 명이 죽고 그 헝가리 국민들이 이런 동유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김일성은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를 부르짖는 애들을 다 짓누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이 꼴 소련 공산당이 원하는 거다. 소련 공산당이 나를 지지해 주겠구나. 중국에서도 별말 못하겠네? 그럼 난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네? 이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정세와 맞물려서 이 김일성의 1인 독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 소련과 중국 눈치를 보던 김일성, 이때를 기회로 연안파를 무지막지하게 숙청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고 하는데 이후의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최창익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최창익, 윤공흠. 네, 윤공흠은 그나마 도망을 갔지만 최창익은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바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안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여자 허정숙이라고. 네. 여자라서 살아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살아남은 것도 있고. 근데 이 허정숙이 이 최창익과 결혼을 했던 사이였어요. 또 이 허정숙도 굉장히 나혜성만큼 신여성이라서 결혼 5번 했거든요. 그래요. 결혼 5번 해서 네. 5번째 남편이 최창익이었어요. 근데 또 이혼을 하고 근데 이제 이 김일성에게 이제 요구를 받는 거죠. 네 전 남편 당대에 나가서 비판해라. 이러이러했고 이래가지고 정말 죽일 놈이고 이런 거 다 얘기해라. 그러고 사형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악감정은 없었지만 그리고 아이의 아빠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전 남편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최창익은 그 61살의 나이에 옥사를 당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의문인 게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 살리려고 구출하려고 펑더와이가 엄청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형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뭔가 옥사한 것처럼 옥에서 죽은 것처럼 한 게 아니냐. 좀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숙청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비판을 허용치 않는 독재자, 주변에는 아첨꾼만 남게 되길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김창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또 알고 가야 합니다. 김창만. 네, 예고된 왜요? 쿠데타라는 책에 나오는데 주군을 무려 5번 바꾼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김구 선생을 주인 1호로 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선혁명당으로 넘어가면서 김원봉, 약산 김원봉뿐이다. 이러면서 약산 김원봉을 연불해우듯이 하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한이라는 중국의 지역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말했던 최창익이라는 사람을 또 주군으로 섬깁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더 갑자기 대세로 떠오르는 무정장군, 아까 제가 그 전쟁 때 했다는 네네. 그 사람을 또 내세웁니다. 그러다가 5번째는 이제 김일성으로 마지막 정착. 근데 이제 이 아첨아부꾼은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첨아부를 구체하지 않아도 김일성의 독재가 이제 공고히 되었을 때는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달구지꾼이 되어서 비탈길에서 이 소달구지 바퀴가 뭐 어그러지는 바람에 깔려서 죽었다고 비명행사했다고 약간의 사필귀정 하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동지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아첨꾼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군요. 박쥐 같은 인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혜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